때는 바야흐로 1990년대, 그 당시가 홍콩 영화의 전성기였단 말이지. 나도 당시 홍콩 영화에 심취해 있었는데 이때 내가 사랑했던 홍콩 배우들이 주윤발, 양조위, 장국영, 곽부성, 임청아, 이가흔, 왕비, 그리고 주성치였단 말이야. 이 당시 스크린을 통해 내 눈에 비친 홍콩이란 곳은 너무나도 세련되고 멋있고 화려한 그런 곳이었거든. 아마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홍콩이란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기분 좋은 그런 걸 홍콩 간다고 표현했던 거 아니야. 홍콩이 막 엄청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닐까 싶단 말이지. 근데 진짜 홍콩이 그렇게 좋은가? 내가 홍콩은 가본 적이 없거든. 한창 홍콩 영화의 전성기였던 그 시절엔 내가 어렸어서 못 가봤고, 나이를 먹은 후엔 홍콩이란 곳이 딱히 땡기지가 않더라고. 나에게 홍콩이란 네온 사인이 화려한 추억의 밤거리, 아니 사실 가본 적도 실제로 본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무슨 아련한 추억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곳인데, 이젠 그런 모습이 다 사라졌다고 하더라고. 그건 더 이상 나의 홍콩이 아닌 것 같다. 그럴 바엔 그 추억의 홍콩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첫사랑 마냥 눈이 시릴 정도로 반짝이던 그때 그 모습으로 내 맘속에 간직하고 싶은 그런 거랄까. 암튼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홍콩 배우들도 인기가 어마어마했고, 당시 홍콩 배우들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홍콩 배우 닮았다는 이야기가 굉장한 칭찬이기도 했는데, 때는 바야흐로 1992년 가요계에는 홍콩 배우 싸닥션 후려갈길 정도로 잘생긴 가수가 혜성처럼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김원준이었지. 내가 당시 김원준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세상에 저렇게 잘생겼다니 진짜 충격적으로 잘생겼더라고. 이번 시간엔 겁나 잘생겼던, 아니 지금도 잘생긴 가수 김원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홍콩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의 문을 활짝 열어보았다, 그런 말씀 드려보면서 채널이 떡상해서 홍콩 가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비 저를 홍콩 보낼 수 있다, 그딴 말씀 드려봅니다. 김원준은 1992년 1집을 발표하면서 데뷔를 했는데, 그의 데뷔는 이전의 다른 가수들과 조금 다른 형태의 데뷔였던 거야. 90년대 초반에 삼성그룹의 광고 대행사 제일기획에서 음반 사업을 했었거든. 그게 바로 오렌지 레이블이었단 말이지. 이 오렌지 레이블과 삼성뮤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삼성뮤직 영상에서 아주 소상히 다루었으니 궁금하시면 그 영상을 한번 봐주시라. 암튼 이 제일기획은 삼성물산 의류사업부에서 런칭한 의류 브랜드 카운트다운의 광고 캠페인을 맡았는데, 이때 아주 파격적인 기획을 하게 되지. 그게 무엇이냐? 신인 가수를 발굴해서 음악과 CF를 동시에 내놓으면서 트렌드를 만들어가겠다, 그런 거였어. 그래서 제일기획에선 카운트다운의 광고 모델 겸 신인 가수를 뽑는 오디션을 개최한단 말이야. 이때 뽑힌 사람이 바로 김원준이었던 거지. 당시 김원준은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김원준 왔구면 300대 1이 아니라 3000대 1도 무난히 뚫지 않았을까 싶어. 암튼 이렇게 오디션에서 합격한 김원준은 바로 데뷔 앨범 제작과 동시에 광고 촬영에 들어가면서 광고 모델과 가수로 동시에 데뷔하게 되지. 카운트다운 광고와 그의 1집이 모두 화제가 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단 말이야. 김원준 1집의 타이틀곡은 김원준이 고등학생 때 작사 작곡한 모두 잠든 후에였는데, 이 노래가 대박이 나면서 아주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됐던 거지. 김원준이 너무 잘생겨서 음악적으로 평가절하되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그는 엄연한 싱어송라이터였고 1집부터 4집까지 모든 타이틀곡은 김원준이 만든 노래였단 말이야. 그리고 비록 이전과 같이 인기를 얻지는 못했지만 6집부터는 모든 앨범을 프로듀싱하고 전곡에 작사 작곡으로 참여했던 뮤지션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지. 암튼 이렇게 데뷔와 동시에 대박을 터뜨렸던 김원준은 그 당시 급부상하던 X세대의 아이콘이 되면서 광고도 찍는데, 이 광고도 너무 멋있었지. 그렇게 성공적으로 데뷔와 동시에 대박을 친 김원준은 1993년 여름 2집 나에게 떠나는 여행을 발표하면서 컴백하는데,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언제나였어.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노래도 김원준이 작사 작곡한 노래였고, 이 역시도 1집에 이어 히트를 치면서 1993년 골든디스크 본상 그리고 방송사들의 연말가요제에서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했고, 그렇게 가수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지. 사실 1집 때는 광고 모델을 겸업했고 각종 예능에 많이 출연하면서 가수라기보다 연예인 같은 느낌을 줬던 게 사실이었거든. 하지만 2집부터는 가수로의 모습을
더 강하게 각인시키기 시작했던 거야. 개인적으로 나는 1집의 모두 잠든 후에보다 2집의 타이틀곡 언제나를 더 좋아했었는데 당시 맨날 언제나를 흥얼거리고 다녔던 기억이 있네. 아무래도 모두 잠든 후에보다 언제나가 좀 더 터프한 느낌이 있어서 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2집의 성공에 이어서 1994년 3집을 발표하고 역시 김원준이 작사 작곡한 타이틀곡 너 없는 동안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때가 김원준의 인기가 최절정에 달했던 시기였거든. 이 3집은 무려 140만 장이나 팔리면서 밀리언셀러를 기록했고 김원준의 치마 패션도 화제가 됐으며 타이틀곡 너 없는 동안이 대박이 나면서 가요 톱10에서 5주 연속 1위를 하면서 김원준은 데뷔 이후 처음으로 골든컵을 수상하게 되는데 역시 이때가 김원준 최전성기였던 거지. 난 개인적으로 너 없는 동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타이틀곡에 이은 후속곡이 짧은 다짐이었는데 난 이 노래가 딱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이 노래를 좋아했었는데 이게 일본 밴드 완지의 노래 고도쿠의 노 타게토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일었거든. 사실 내가 듣기에 너무 똑같아서 표절이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이걸 김원준 측에서는 표절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고 표절 의혹이 있었던 그 멜로디 파트를 살짝 바꿔서 활동을 이어가긴 했지. 이게 당시 표절 의혹이 일면 자주 쓰던 수법인데 마지막 승부도 일본 가수 테라다 케이코의 패러다이스 윈드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으니까 일부 멜로디를 살짝 수정해서 활동을 이어갔던 선례가 있었단 말이야. 짧은 다짐의 표절 원곡으로 의혹이 있었던 완주의 고도쿠의 노 타게토는 2000년에 스카이 최진영이 반전이란 제목으로 리메이크를 했었어. 암튼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짧은 다짐은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 후보를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지.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김원준은 드라마와 영화를 찍으면서 연기에도 도전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 김원준은 연기 쪽에는 그닥 소질이 없는 것 같아. 이후 김원준은 여러 차례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연기를 했지만 내가 봤을 땐 그닥 연기를 잘한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 반박시 여러분 말이 다 맞습니다. 암튼 이렇게 가수로 인기를 얻고 연기에도 도전을 하면서 최고의 시절을 보내고 있던 김원준은 1995년 4집을 발표하고 타이틀곡 넌 내 거로 활동을 했지만 이 노래는 이전에 비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고 그렇게 그의 인기는 한풀 꺾이면서 이제 내리막을 타는구나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했는데 김원준은 5집에서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한단 말이야. 이 5집의 타이틀곡은 쇼였는데 이 노래는 김동률이 작사 작곡한 노래였고 세션에는 넥스트가 참여했던 노래였지. 1집부터 4집까지 모두 김원준 본인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타이틀로 활동했었는데 5집에선 김동률이 만든 노래를 타이틀로 활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인기를 얻게 되지. 이 쇼는 지금까지도 김원준 하면 딱 떠오르는 노래로 그의 대표곡 중 하나이고 정말 여러 차례 리메이크 되면서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노래야. 이 쇼는 김동률이 고등학교 때 김원준을 연상하면서 썼던 곡이라고 하는데 이 노래를 실제로 김원준이 부르게 되면서 정말 신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1996년 6집을 발표하고 얄개 시대라는 요즘 나왔다간 진짜 난리가 날 노래, 그러니까 미성년자와 몰래 사귀는 내용의 노래로 활동을 시작하지만 이 노래는 이전의 영광을 다시 살리지는 못했어. 물론 이 노래가 폭망한 건 아닌데 김원준이라는 이름값과 이전의 영광에 비해서는 다소 모자란 성적을 기록했던 거야. 이어서 1998년 7집을 발표하면서 발라드 곡인 가까이를 타이틀곡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노래도 역시나 폭발적인 반응은 없었던 거야. 그런 와중에 예능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활동이 어려워졌고 그렇게 7집 활동은 빠르게 중단하게 되지.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9년 병역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더 이상 활동이 어려워지는데 당시 의사이던 김원준의 아버지가 아들의 병역 면제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고 김원준은 다시 신검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어깨 탈골 증세가 있는 게 확인되면서 면제 판정을 받았지.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연예계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김원준의 인기는 완전히 사그러지게 됐던 거야. 김원준의 7집 제목이 셀프 디스트럭션, 그러니까 자기 파괴였던 걸 보면 앨범 제목 따라갔나 곧단 쓸데없는 생각을 해본다 이거지. 이후 2000년 8집, 2001년 9집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도 그의 하락세를 막지 못하면서 그렇게 대중들의 기억에서 차츰 잊혀져 갔어. 당시 김원준은 자신의 앨범은 본인이 다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본인은 이걸 뮤지션병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본인이 다 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대중성과 점점 멀어져 갔던 게 아닐까 싶어. 이후 김원준은 녹음실 사업과 앨범 제작에도 참여했지만 이
이마저도 다 실패를 하고 생활고에 빠졌다고 하지. 하지만 김원준은 크고 작은 행사부터 예능과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다시 재기를 했고, 이후 베일이라는 밴드 그리고 프로젝트 그룹 M4로도 음악 활동을 이어갔지. 최근엔 빈방 프로젝트라는 1인 밴드로 활동을 하면서 경민대 실용음악과 학과장으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어. 이번 시간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얼굴 천재, 하지만 얼굴 천재보단 뮤지션으로 기억되고 싶었던 가수 김원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만약 그가 본인이 말하던 그 뮤지션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다른 뮤지션들과 같이 작업하면서 대중 지향적인 음악을 계속했다면 그의 전성기는 더 오래 갔을 것 같다네. 그래도 지금은 후배들도 가르치고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역시 뮤지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50도 넘은 양반이 여전히 얼굴 천재더라고.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든다네. 너무 잘생겨서 실력을 저평가받는 게 어떤 건지 나도 잘 아는데, 나도 얼굴 천 즐거운 삽시간, 재미난 삽시간, 추억을 소환하는 삽시간. 하지만 삽소리가 많으니 주의하세요.